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총알배송 원 잘 보셨죠? 의식의 흐름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요거 알았으면 하는 걸 찝어드렸잖아요. 역시나 2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데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프린트 하실 수 있게 제가 블로그에 PDF 올려놨잖아요. 프린트 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아실 수가 없어요. 설명 들으시면서 옆에다가 나름대로 빨간 볼펜으로도 그어 주시고요. 제가 설명하는 거 여기도 안 썼지만 설명을 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셔야지 공부하시기 편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보고도 이게 뭐더라?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명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기운 내세요. 자, 화이팅! 시작합니다. 자, 가봅시다. 자, 1번 결핵약입니다. 결핵약은요 1차 약과 2차 약으로 나뉘는데요. 1차 약 같은 경우 이소나아지드가 시험지 좀 많이 나옵니다. 말초신경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B6, 피리독신과 함께 투약하는데요. 이 약어를 꼭 아셔야 돼요. INAH 혹은 INH 이런 식으로 시험지에서 약약에서는 약어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팜피신입니다. RMP. 얘 같은 경우는요, 먹다 보면 소변이 좀 적색, 혹은 객담도 적색, 이런 자반증을 일으키는데요. 환자한테 전화 옵니다. 띠링띠링. 근데요, 제가 결핵약을 먹는데요. 왜 갑자기 소변이 자몽 색깔이지요? 이러면, 괜찮아요. 정상입니다. 약 끊으시면 이제 색깔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걱정 마세요. 자,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경우 SM이라고 하는데요. 제8 뇌신경이에요. 제8 뇌신경은 청각 쪽을 담당을 하는데 마이신, 이렇게 마이신이라면 항생제 쪽이잖아요. 얘네들은 죄다 청각장애를 일으켜요. 몇 번 신경이라고? 8번 신경. 요것도 같이. 에탄부톨입니다. EMB. 에탄부톨은요 정록색 맹인데요. 눈에 관련돼서 떨어져요. 그래서 신호등을 보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에탄부톨을 드시는 분들은 저게 적색인가 녹색인가 애매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에탄부톨입니다. EMB는 뭐라고요? 정록색 맹을 일으킨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PGA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파라진 아미나이드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 1차, 2차 모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간이나 위장에 되게 많이 아프고 쓰리고 막 그렇습니다. 자, 2차 약입니다. 방금 얘기한 PGA가 들어가 있고요. 가나 마이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신 쪽은 싹 다 이 청각 쪽에 문제를 일으켜요. 제8 뇌신경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프로디나마이드라고 있는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소화장애나 식욕부진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또 사이클로세린이라고 있는데 요게 좀 문제가 있어요. 성격이 변합니다. 정신병도 일으킬 수 있고 막 격렬하기도 하는데요. 아니 너는 결핵약을 먹었는데 성격이 갑자기 왜 이러니? 원래 그랬니? 아니에요. 사이클로세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이클로세린 끊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자, 2번 보시겠어요? 열질환 모음인데요. 열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은 꼭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꼭꼭 알아두셔야 돼요. 1번 보면 열피로예요. 열피로는 우리 막 더울 때 막 이렇게 운동장에 서 있는데 막 어지럽고 아니면 일하고 있는데 더워 아이고 죽겠다 이럴 때가 바로 열피로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더우니까 혈관이 어떻게 돼? 이완이 됐지.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지. 그래서 오는 겁니다. 순환장애. 샥이 오는 거니까 머리는 낮춰야겠죠. 그래서 트렌들렌 버그 포지션입니다. 뇌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지? 포도당. 그래서 5% DW를 IV로 주면 많이 좋아지고요. 열피로 특징은 휴식을 취하면 좋아진다. 자, 2번 열경련인데요. 엄청나게 심한 발한입니다. 우리 왜 더운 데서 너무너무 심하게 일하다 보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죠. 나트륨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경련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경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 확보해야 되고 의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의식이 있다면 입으로 먹어도 되지. 소금물. 의식이 없으면 뭐야? 자, 0.9% 생리식염수를 IV로 줘야 된다. 시험지 풀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의식이 있다 없다를 잘 읽어보시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있을 때만 경구 투여가 가능한 거 아시죠? 자, 세 번째 열사병입니다. 아이고 더워 이러다가
이제 경련도 하다가 이제는 뇌관 손상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열사병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왜 그런 거죠? 왜 하우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농사일 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사망하셨대. 그러면 이게 뭐니? 열사병인 거예요. 하우스라는 곳이 굉장히 습하잖아요. 체온이 계속 올라갔던 거야.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 있어? 시상하부에 있잖아. 걔가 완전히 콱 손상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체온을 조절하는 아이가 손상을 받았으니까 체온이 떨어져? 못 떨어져? 못 떨어져. 그러니까 체온이 40도 이상 계속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지? 결국에 사망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40도가 올랐다 하면 열사고, 체온이 40도가 안 되고 땀이 많이 났다 하면 일사병인 거예요. 구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호흡곤란이 먼저 왔을 때는 빨리 반자이로 해서 우리 뇌압도 낮추고 호흡곤란도 빨리 간호를 해줘야 됩니다. 산소도 줘야 되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열이 계속 올라가니까 뇌 손상이 되죠. 뇌 손상 시에 열을 빨리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면 돼? 얼음물에 담가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 여기 나와요. 얼음물 마사지, 뭐 얼음물 관장, 얼음물 목욕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스스로 체온을 조절 못하니까 외부에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이 환자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왜? 체온 조절이 고장났다니까? 그죠? 일사병은 체온 조절이 고장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땀이 나는 거고. 요 차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매번 한 문제씩 나왔었습니다. 자, 세 번째 피임법입니다. 피임법은요,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그러면 나 잠깐 피임할 거야, 다음에 애기 가질 거야 하면은 다시 애기 가질 수 있어. 근데 영구적 피임법은 나 애기 가질 거야 그래도 못 갔습니다. 요게 바로 영구적 피임법인 거죠. 일시적 피임법은요, 경구 피임약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임법이고요, 100%의 피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임법은요 하면 죄다 콘돔을 찾으세요. 근데 아니에요. 콘돔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임법도 아니고 100% 피임도 안 됩니다. 자, 우선 먹는 피임약이니까 호르몬 제제겠죠. 호르몬 제제니까 배란 자체를 억제시켜서 이렇게 100% 피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먹어요? 라고 하면, 자, 승리 시작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되는 날부터 하나씩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피임약을 보면 총 28점이 들어있어요. 그럼 21는 호르몬 제제고 나머지 7알은 뭐다? 비타민 제제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냐? 시험 문제입니다. 매일 먹는 습관을 위해서. 피임약을 단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되고요. 하루 빼먹으면 임신이 될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로 자궁 내 장치. 말 그대로 자궁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 내 장치라고 불러 IUD라고도 하는데요. 자, 자궁 안에 장치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정란이 똥똥똥똥 들어와서 착상이 하고 싶어. 근데 뭐가 있네? 그래서 착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 내 장치는 수정란의 착상 방지 원리고요. 그럼 언제 끼는데? 자, 월경이 끝나고요. 3일 안에요. 월경 중에는 끼지 않아요. 너무 자궁경부 입구가 커져 있어서 자궁 내 장치 쏙 빠져버릴 수 있어서 월경 끝날 때쯤 되면 살짝 월경액도 남아있고 자궁경부도 부드러워져 있거든요. 근데 3일 이후에 넣으면 다시 좀 아파요. 그래서 생리 끝나면서 3일 안에 부드러울 때 넣습니다. 자, 요거는 모유수유 하시는 분한테 가장 좋아요. 모유수유 시에 이 애기 터울 조절할 때 가장 좋아. 2, 3년 터울 조절 시 가장 좋다. 나 이제 둘째 낳고 싶어 이러면 자궁내장치 제거하시고 임신하시면 딱 되거든요. 근데 이거 부작용이 뭐냐? 월경이 과다하다. 이상하다. 나 자궁내장치 했더니 생리를 벌써 한 달을 하네. 이런 분도 있어요. 많이는 아니어도 계속 줄줄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월경 너무 과다하신 분들은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안에다가 장치를 하다 보니까 감염의 문제가 좀 크죠. 그래서 평소에 자궁 내 안에 감염이 심각한 환자들은 이걸 하실 수가 없고요. 또 난 아직까지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데 하신 분은 삽입할 수 없어요. 한 번이라도 분만 경험자이신 분들만 삽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세 번째 콘돔입니다. 성병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고요. 정자가 질내로 진입하는 걸 방지해요. 근데 콘돔 사용법을 정확히 아셔야겠죠. 그리고 남성용 피임 방법인 겁니다. 자, 네 번째 월경 주기예요.
요거 모성에서 많이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임신 가능 기간이 12일에서 19일이죠. 배란은 14일인데 맞습니다. 배란 가능 기간은 12에서 16일까지잖아요. 그 3일은 뭐다고? 정자 생존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신 가능 기간은 10에서 19일 동안만 성생활을 피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단 불규칙한 경우에는 제외겠죠. 5번째, 기초 체온법인데요. 매일 아침에 나 몇 도지? 나 몇 도지? 맨날 재봤어. 가만히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시간에 재봤어. 그랬더니 체온이 1도나 올라갔어요. 어머! 그러면 요날 아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배란이 뽕 끝났으니까 체온이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체온법은요. 똥똥똥똥 삑! 체온이 올라간 날 배란이 끝났다. 자, 별표 수만 개입니다. 자, 이제 영구적 피임법입니다. 영구적으로 나에게 이제 애기 안 날 거야. 영구적 피임법이죠. 1번 정관 절제술, 남성이겠죠? 정관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수술 후에는 6주간 다른 피임법을 쓰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정관에 껴있던 정자들이 그냥 임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 이럴 수 있으니까 수술 후 몇 주? 6주간 다른 피임법을 꼭 쓰셔야 합니다. 또 남성의 정관은 바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커서 항생제 반드시 3일간 복용하시고 자전거를 탄다거나 막 등산을 한다거나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성이 하시는 2번 난관 결찰술. 요건 양측의 난관을 싹 다 절단을 하는 거고요. 외래서 간단히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복강경으로 하고요. 당연히 외과적 무균법으로 수술을 하고요. 굳이 항생제는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되어 있고 바로 피임이 가능합니다. 자, 4번째 온도와 습도를 싹 다 묶어봤습니다. 우리 요거 되게 헷갈려 하시잖아요. 실내 적정 온도입니다. 20에서 23도가 딱 좋지. 근데 밤에는 몇 도야? 18도. 밤에는 왜 온도가 낮아? 밤에는 이불을 덮어요.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온도가 더우면 땀이 나서 오히려 감기에 걸리기 때문이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좋다. 자, 신생아실은요 22에서 26도가 좋고요. 이상해. 아까 우리 23도였잖아요. 신생아실은 왜 이렇게 높아요? 네, 체온 조절이 미숙하기 때문이죠. 습도는요 55에서 65%예요. 아까 실내보다 조금 더 높았죠. 그래서 점막이 촉촉하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인큐베이터는요 30에서 32도예요. 더 높아요. 인큐베이터 들어있는 아가들은 보통 옷을 벗고 있고요. 체온 조절이 더 미숙한 미숙아들이 있기 때문이죠. 습도는 55에서 65%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요. 산소 농도가 30에서 40% 반드시 뭐야? 이하. 고농도는 절대 주면 안 된다. 미숙아인 경우에 고농도 산소를 계속해서 주면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이래서 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저농도 30에서 40% 이하의 산소를 준다. 4번째입니다. 호흡기 질환자. 기침하고 막 코로나도 걸리고 결핵도 걸리고 막 호흡기 질환자야. 그러면 실내 온도는 20에서 23도 똑같아. 근데 습도가 이상하다. 더 높다. 50에서 60%예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높아요? 객담을 묽게 해서 애취 하면서 배출을 편하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호흡기 질환자 습도가 높은 이유 뭐다? 객담을 묽게 해서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 또 하나 불쾌지수. 요것도 시험도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습도입니다. 습도의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우리 10명으로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습도 70%면 10명 중에 1명이 불쾌해 이럽니다. 습도 75%면 어머 10명 중에 5명씩이나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75%면 보통 15%인가? 이래서 시험도 똑 틀려요. 10명 중에 5명이에요. 그러면 습도 80%면 짜증나. 더워. 습해. 자, 비 오는 날 지하철 생각하시면 되세요. 딱 80% 정도이시고요. 86% 이상은 뭐냐면 숨도 못 쉬겠다. 견딜 수가 없는 상태. 여기저기서 막 싸움이 날 수 있겠네요. 자, 5번째입니다. 토의 학습의 분류인데요. 자, 세미나, 패널 토의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특징들만 모아봤습니다.
세미나 하면 여러분들 대학원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딱 교수님하고 학생 몇 명만 공부를 해요. 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소수 학생이고요. 교수가 직접적으로 토론과 연구를 해주는 겁니다. 자, 패널 토의 같은 말 뭐라고? 배심토의. 그래서 제가 재판장을 떠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판사님, 변호사님, 권사님들 다 전문가인데 자, 패널만 뭐야? 배심원만 비전문가죠?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상반된 견해죠. 그래서 우리가 패널들은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비판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세 번째, 심포지엄입니다. 심포지엄? 그러면 의사들만 모여서 환자들 수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만 모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심포지엄 뭐라고? 모두가 전문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룹 토의, 집단 토의라고도 하는데 요거 시험 문제 엄청 나오죠. 왜 나오냐면 10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아니 이름이 그룹이고 집단인데 무슨 인원 제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틀려요. 가장 민주적이고 자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자, 분단 토의입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한 25명 있다 쳐보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분단을 나눠줘요. 그죠? 6명씩 8명으로 나누니까 선생님이 자 의논해서 뭐 내세요 이러면 각각 분단별로 의견을 내서 선생님한테 낼 수 있으니까 각각의 의견을 다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으로는 뭐가 될 수 있어? 그 중에 한두 명 의견만 또 적어낼 수도 있는 단점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 인원 제한은 뭐라고? 그룹 토의, 집단 토의고 인원이 많을 때는 나눈다, 분단 토의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또 시범은요 보건교실에 가장 많이 써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동기유발이 아주 좋고 또 내 눈앞에서 그래 확실히 보니까 나 가서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학습 목표 도달이 아주 용이하다. 그러면 이 시범에 대한 평가는 관찰이다. 자, 요거 진짜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자, 브레인스토밍입니다. 팝콘 회의라고 해. 통통통통통통 팝콘이 튀듯이 하는 거다. 그래서 비형식적이면서 자유로운 토론이고요. 누굴 비판하거나 이러진 않아. 근데 아무도 뭐 의견을 안 냈다고 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자, 6번째 최의입니다. 자, 최의도요. 중요한 것만 골라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앙화의 슈파인이죠. 똑바로 누웠어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요. 자, 수술 후 맞춤 깨기 전의 자세이다. 이거 일반적인 수술인 경우고요. 남성의 인공도룡 또 요추천자 후의 포지션이다. 근데 요추천자 하고 나서 왜 앙화의를 하냐면 우선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뇌척수액의 누출 방지와 지혈을 위해서예요. 그럼 요추천자 할 때의 자세는 뭐야? 할 때는 새우등 자세, 끝나면 앙화의 이렇게. 근데 다 끝났어.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이러면 어떻게? 네, 진통제 드릴게요. 요게 가능하죠. 근데 무턱대고 환자한테 두통약을 줄 수는 없어요. 보고 후 처방입니다. 자, 두 번째 심스 포지션은요. 앙화의와 그 다음에 앙화의에서 우리가 보기를 취하는 중간 자세쯤 근데 그 사이에 베개를 댄 자세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옆으로 누웠을 때 편안하다. 여러분들 주무실 때 베개 하나 다리에 딱 끼고 주무시는 그 포지션을 바로 심스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심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관장, 에네마. 왜 그랬지? 좌측 심스, 관장. 맨날 나오는 거. 또 직장 체온, 직장 튜브, 렉탈 튜브 싹 다 심스. 똥꼬가 딱 보이거든요. 힘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 체위 변경 시에도 아주 좋고요. 임산부인 경우에는 왼쪽이다. 왼쪽, 좌측, 위.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임산부가 진통 중에 태아의 심박동이 떨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다? 좌측이 왼쪽으로 산모를 눕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면 아래쪽으로 가는 하대 정맥이 눌리지 않아서 순환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환자들 L튜브 피딩, 그래서 콧줄식이죠. 콧줄식이 줄 때 좌측이, 먹고 나면 우측이. 신생아도 쭈쭈 먹을 때 좌측이, 쭈쭈 먹고 나면 우측이. 하나같이 구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반좌위 파울러스 포지션.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지? 호흡곤란입니다. 그러면 폐 확장이 용이하게 되거든요. 또 마취 깬 후의 포지션입니다.
마취 깨고 나면 숨쉬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반자이고 호흡곤란을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또 복수천자식 포지션이기도 한데, 자, 복수천자 할 때 주의사항 뭐였지? 방광을 비운다. 그러니까 방광 손상 될 수 있으니까요. 또 뇌 수술을 했다, 혹은 뇌가 부어있다, 귀 수술했다, 눈 수술했다, 코 수술했다, 이럴 때 압력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올려주는데요. 그 높이는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부종이 경감이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배횡와위. 배횡와위 하면 배 아파요 하고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이래요. 자, 무릎 세워보세요. 이 포지션이 바로 배횡와위였어요. 그렇다면 복부검진 순서를 외워야겠죠? 시청타축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눈으로 한번 보고, 귀로 한번 듣고, 한번 똥똥똥똥 두드려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거죠. 근데 이상하다. 왜 눈으로 보고 바로 청진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만지고 두드린 다음에 들으면 장이 움직여서 제대로 청진이 안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청진하고 두드려보고 만지는 시청타축 외우세요. 자, 임산부인 경우에 아기의 자세, 배 위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태위를 촉진할 때도 당연히 배횡와위. 그러면 여성의 간단한 내진 혹은 질정만 집어넣으려고 할 때도 배횡와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요거 나왔을 때 많이 틀리셨는데, 아니 여성분이 초음파도 보고 질정도 넣을 거였어요. 자, 다시 뭐라고? 초음파도 보고 질정도 넣을 거였어. 포지션은 하면 뭐예요? 배횡와이겠어요? 절석이겠어요? 답은 절석이에요. 자, 제가 그랬죠? 뭔가 치료나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는 더 많이 보여야 되니까 절석이, 쇠석이인 거고요. 간단하게 할 거는 배횡와이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제 푸실 때 이런 거 조심할 것. 아기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죠. 최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절석이, 쇠석이인 거예요. 여섯 번째 트렌들램버 포지션, 샥 포지션입니다. 하지 출혈, 하지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 그럼 거산이 1번이잖아요. 올려줘요. 또 아기 낳고 나서 산후 출혈이 너무 심해요. 간호조무사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하지, 거상. 여기 시험 문제였어요. 왜? 그랬더니 하지의 정맥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심장으로 가. 그래서 심장으로 가서 어디로 가? 뇌로 가기 때문입니다. 샥 포지션은 뭐야? 하지를 위로 올리고 머리를 낮춘 포지션입니다. 일곱 번째, 슬흉위. 슬흉위는요, 태아 위치 교정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아기 머리가 위에 있는 걸 둔위, 아기 머리가 아래에 있는 게 두정위. 그럼 정상은 뭐겠어? 두정위겠지. 그러니까 둔위가 두정위로 바뀌게 되는 게 바로 슬흉위인 거예요. 보통 7개월 때 아침밥 안 먹고 꾸준하게 하면 아기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두정이면 자연분만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나 월경통이 너무 심한데 이러면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엉덩이를 위로 툭 올리고 이게 상체를 밑으로 쭉 내린 포지션을 하잖아요. 고양이 자세를 하면은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월경통도 완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분만하고 나면 자궁이 살짝 척추 쪽으로 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나면 아니 아기 낳고 났더니 허리가 너무 아팠어. 자궁 후굴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령이를 하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침상 만들기인데요. 침상 만들기, 우리 기본적인 빈 침상 위치가 뭐 어떻게 만드는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침뇨잇, 침대 그냥 매트리스 싼 거고요. 밑 혼이불을 우리가 아는 대시트예요. 그럼 그 가운데 고무포를 빨겠죠. 그 다음에 반 혼이불로 고무포를 한번 싸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침대, 아래가는 매트리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크레드를 설치하는 위치 시험도 이렇게 나오면 반 혼이불과 윗 혼이불 사이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윗 혼이불을 담요가 싸고 침상포가 한번 더 싸는 거지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베개에 터진 곳은 출입구가 딱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출입구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왜 들어오는데 그냥 베개가 딱 터져 있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미관상. 자, 1번 빈 침상. 환자 새로 입원합니다. 이러면 간호조무사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되는가? 빈 침상. 2번 개방 침상. 환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검사 갔어요. 면회 갔어요. 이러면 이불을 살짝 걷어놓은 거죠. 갔다 와서 덮을 거라. 개방 침상.
자, 사용진 침상은요, 환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침상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무식 환자나 수술 직후 환자겠죠. 자, 네 번째, 수술 후 침상. 수술 후 침상은 시험 문제에서 요게 잘 나와요. 고무포가 왜 두 개냐고. 그럼 머리 쪽이니까 환자가 수술 끝나고 나면 분비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머리 쪽에 하나를 더 대줘요. 그래서 고무포는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머리 쪽 하나, 대퇴부에 하나. MPO죠. 금식 판때기 갖다 놓고, 폴대 갖다 놓고 수액 걸어야지, 모니터링 갖다 놔야지. 근데 또 베개는 없어요. 베개는 보통 발 쪽에 빼놓거나 옆쪽에 세워놓습니다. 수술 직후에 환자는 베개를 베면 기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서 베개는 치운다. 이불은 가로 방향으로 안 해요. 스트레처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불도 세로 방향으로 접어서 놓는다. 자, 다섯 번째, 크레들입니다. 크레들 같은 경우는 어떤 환자한테 적용하는가 이런 거나 크레들 설치 위치는 어디인가 이렇게 나와. 크레들 설치 어디라고? 반 혼이불과 윗 혼이불 사이. 그러면 어느 환자인데? 자, 피부가 직접 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뼈다구를 설치한다. 아, 침대에 뼈다구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윗 혼입을 덮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어, 피부 이식을 했어, 석고붕대가 마르지 않은 환자. 말랐으면 될 필요 없어요. 욕창 예방이 아니라 욕창 치료 중인 환자. 너무 어약한 환자. 이런 환자들은 크레들 많습니다. 여섯 번째, 골절 침상. 끼껏 뼈를 맞추고 수술을 끝내놓고 침상에 누웠는데 매트리스가 흔들리면 아이고 어떡해, 수술한 거 다 무너졌네. 자, 신체선율 유지 때문에 널판지를 댄 딱딱한 침상을 쓴다. 자, 여덟 번째, 무기질입니다. 우선 칼슘을 보자면 뼈나 치아를 구성하고요. 오, 혈액 응고에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도 도와요. 얘는요, 혼자보단 비타민 D가 있어야 흡수가 되죠. 그럼 비타민을 어떻게 흡수하는데? 햇빛을 쐬시기만 해도 됩니다. 자, 2번 인입니다. 인은요, 칼슘과 함께 뼛속에서 우리 몸의 무기질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요. 뼈가 단단해지려면 칼슘과 인이 필요합니다. 얘네들을 조절해주는, 또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D예요. 또 인은요, 또 하나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줍니다. 근데 인은 사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세 번째, 나트륨입니다. 체액의 등장성을 유지한다. 이 말은 뭐냐면 몸에 물을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산과 알칼리를 맞춘다는데, 그러니까 몸에 있는 물을 맞추겠다. 욱 토하면 뭐야? 산이 빠져나갔지. 그럼 내 몸이 이제 알칼리화 됐지. 내가 설사를 쭉쭉쭉쭉 하면 뭐야? 그러면 위 산이 많으니까 내 몸은 지금 산성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내 몸의 수분에 대한 조절이다. 그래서 나트륨입니다. 몸의 수분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나트륨이죠. 그래서 부종과 혈압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이나 심장손상 환자분들이나 심장애 환자분들이나 다 나트륨은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칼륨은요, 얘는 삼투압을 조절하고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도 관여하지만 여기는 안 써드렸지만 사실 얘도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 관여하는 애들이 칼륨과 칼슘 둘 다 포함이에요. 만성 신부전이나 사구체 신염 환자들 있잖아요. 신장 손상 환자들은요, 절대 칼륨은 조절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칼륨이 너무 과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심장마비가 생겨요. 이게 성인간호 시험지에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몸에 물이 많죠. 부종이 된 거죠. 신부전이니까 제대로 소변을 못 뺐기 때문에 몸에 물이 고였어. 그러니 이 상태에서 칼륨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육의 수축을 관여하다 보니 심장을 빡! 그래서 심장마비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뇨나 설사 시에 소실이 되는데 환자가 설사를 심하게 하였다. 이때 가장 많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무기질은 하고 시험지에 나온다면 뭐야? 칼륨입니다. 그래서 이뇨제인 라식스를 투여 전에 뭐부터 확인해라? 저 칼륨 혈증인지 꼭 확인해라. 이것도 시험지에 연 2번이나 나왔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라식스 혹은 설사 시에 꼭 확인할 것은 하고 시험지에 나왔는데 칼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눈밑이 떨리는데? 자, 마그네슘이죠. 신경 안정이나 근육의 활성 조절을 한다. 그리고 또 황, 이거는 모발 형성에 도움을 주고요.
자, 7번째입니다. 철입니다.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뭐야?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지요. 그러면 이 헤모글로빈은 누가 있어야 되니? 비타민 C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의 재료가 뭐니? 철이요. 헤모글로빈이 하는 일은 뭐니? 산소 운반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지 흡수가 되겠니? 비타민 C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하면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 떠오르실 테고요. 이 티록신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다시마하고 미역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불소.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잖아요. 그런데 불소를 너무 많이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 치아에 하얀색 얼룩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것을 바로 반상치라고 한다. 자, 이것도 하나 써놔봤는데 여러분 수돗물에다 불소가 들어있거든요. 0.8 ppm 정도의 농도를 조절하는데요. 자, 조정 계획은 누가 세워? 계획은 시도지사.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정도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조정은 시군구청장이 하고 그래 그러면은 불소가 잘 있나? 내가 여기 시설 좀 한번 가봐야겠어. 보건소장입니다. 그럼 직접 불소를 관리하는 건 누구겠어? 상수도 원장입니다. 다시 수돗물 불소에 대한 조정 계획입니다. 계획은 누가 세워? 시도지사. 조정은 누구야? 시군구청장. 그러면 여기 시설 괜찮니? 보건소장. 불소는 잘 있니? 상수도 원장입니다. 9번째, 약물입니다. 물에 녹여서 물약, 설탕에 녹여서 시럽, 캡슐제로 싸서 캡슐. 자, 이것들이 근데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나왔습니다. 약미학에서. 정제가 태블릿이라고 하는 여러분 타이레놀 같이 딱딱한 약제예요. 그러니까 분말을 압축해서 단단하게 만든 게 바로 뭐야? 정제입니다. 좌약은요, 체온에 의해서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온에 보관하는 게 또 특징이죠. 자, 10번째, 약물 관리. 첫 번째로 보면 일반 약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약들은 30도 내외에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을 피하시면 되고요. 연고와 알코올 소독약, 내복약 이런 것들을 각각 칸막이에 잘 분류해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2에서 5도씨 냉암소에 보관해야 되는 것들 하면 이제 냉암소는요, 예방 백신, 혈청, 인슐린, 간장 추출물, PPD 용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PPD가 뭐야? 투베인클린 반응 검사요. 투베인클린 반응 검사가 뭔데? 그러면 결핵 진단 검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좌약. 좌약은 어디 보관하라고? 실온에 보관하시면 돼요. 차가우면 오히려 흡수가 안 되겠죠. 혈관이 수축돼서. 네 번째, 기름 종류의 약들인데요. 기름 종류는 10도 전후로 보관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많이 차게 해서 먹어야 기름 종류들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먹게 되면 뜨거운 물로 입을 꼭 헹구셔서 약물이 다 넘어갈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쓴 약은 어떻게 먹어? 얼음을 물고 있어. 그러면 마취가 되겠죠. 그때 꼭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애기들한테 자, 우리 얼음 먹자 이래. 그럼 애들 엄청 좋아해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삼켜봐. 그리고 삼키게 하는 겁니다. 6번째, 철분제예요. 요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철분제가 치아가 착색이 돼요. 그래서 뭘 이용해? 빨대 혹은 먹자마자 입을 헹구셔야 됩니다. 11번째, 약물의 용기인데요.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은근슬쩍 헷갈린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거 밀봉, 밀폐 막 이러니까 너무 헷갈리신다고 하시는데 밀봉이 시험지에 왜 나오냐면 우리 병원에서 쓰잖아요. 앰플하고 바이알. 미생물 자체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봉입니다. 완전 봉해버렸네. 이렇게. 앰플 바이알이다. 기밀 용기는요. 요거는 그때 이걸로 나왔어. 기밀 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도 답이 과산화수소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밀 용기는 수분이 못 들어가고 손실이나 오염이 안 되게 하는 게 바로 기밀 용기예요. 과산화수소. 세 번째, 밀폐입니다. 락앤락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왜? 우리 밀폐 용기 자 사세요 막 이러잖아. 락앤락이잖아요. 약품이 손실되는 거, 파손되는 거, 그 다음에 이물에 혼합을 다 막아버리는 그냥 이 정도지 미생물까지 침입을 방지하진 않아. 밀폐야 말 그대로 그냥 밀폐만 시켜버리는 게 바로 요 락앤락.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차광약. 말 그대로 빛광이야. 빛을 차단한대. 그럼 용기 색깔은 뭐겠어요? 갈색이에요. 자, 니트로글리세린이 대표적인 약인데요. 어디로 투하해? 설하,
혀 밑에, 그걸 약어로 SL이라고 하거든요. 혀 밑에서 녹이는데 그 이유가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뭐야? 옆에 물컵을 두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얘는 설하기 때문에 물을 마셔버리면 PO가 되거든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언제 먹어? 이렇게 심장이 아플 때 먹어요. 그래서 혈관을 쫙 늘려주잖아요. 관상동맥 질환일 때 응급약으로 쓴다. 자, 11번째 보행입니다. 이것도 겁나게 헷갈린다 하시는데 알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 내려갈 때 아픈 다리,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근데 지팡이는요 항상 먼저 짚어요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왜 할머니들 보시면 지팡이를 먼저 딱 짚어 다리 하나 이렇게 가잖아. 지팡이는 항상 먼저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지팡이로 올라갑니다. 내가 아까 뭐라 했어? 항상 먼저 간다 했지? 지팡이 짚어. 그다음 올라갈 때니까 무슨 다리야?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아픈 다리.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뭐가 짚어? 지팡이 먼저 빵 찍고 그 다음에 뭐야? 아픈 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목발은요 아픈 다리랑 패키지로 가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발은요 실제로 내가 아픈 다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팔에다가 걸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다리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다리와 함께해요. 목발로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아까 뭐라 했지? 건강한 다리였으니까 먼저 가. 자, 이제 아픈 다리 갈 차례니까 목발과 패키지. 그래서 목발과 아픈 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목발로 올라갈 때 뭐라고? 건강한 다리 가고 목발 가면서 아픈 다리를 지지한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뭐야? 아픈 다리와 목발로 싹 가고 그다음 건강한 다리 간다. 설마 다리 가고 목발 가는 거 아니겠죠? 목발로 지지하면서 아픈 다리를 싹 가면서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목발 보행 시에 뭐 어떤 운동을 먼저 시켜야 되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목발을 짚을 때는 환자들이 이 어깨, 상박 근육이 굉장히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팔굽혀펴기를 평소에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행할 때는 목발의 끝부분을요 환자의 발 앞쪽에 15cm, 옆쪽으로 15cm 이렇게 하는데 30cm 막 이렇게 나오면 시험문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목발은요 아픈 다리와 함께 지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너무 멀면 환자 낙상할 수 있고요. 우선 처음부터 그렇게 넓게 잡으면 환자들이 다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합니다. 또 팔꿈치는 쫙 펴는 게 아니라 30도 정도 살짝 구부러뜨려요. 그래야 겨드랑이가 떠요.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겨드랑이에 이 목발이 꽉 환자가 거기 기대고 가면 겨드랑이 쪽에 있는 신경이 하나 있어요. 상완신경총. 그래서 겨드랑이에 내 몸무게 다 실어버리면 상완신경총 마비가 온다. 요거 별표 수만 개. 그러면 어디에 힘을 줘요? 손목과 손바닥.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보행기 할머니들 워커라고 하는 거 끝이잖아요. 워커 할 때 우리는 어디서 지지해요? 하면 아픈 쪽 뒤에서 지지한다. 만약에 할머니가 오른쪽 편마비시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뒤쪽에서 살짝 지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붕대법입니다. 샥샥 팔자대 왔다 갔다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환행대는 붕대법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과 끝에 쪽에 항상 몇 번씩 더 돌려감죠. 그게 바로 환행대인데 주의점이 있어요. 상처에서 시작과 끝은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은 지금 다리를 쭉 펴보세요. 그러면 종아리가 있죠. 종아리 한번 만져보세요. 굵기가 똑같나요? 네, 굵기가 다르죠? 왜? 굵기가 다른 발목이 얇으니까. 그럼 이렇게 종아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똑같이 감아버리면 일어났잖아? 쭉! 이렇게 붕대가 아래로 다 내려가 버리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뭇잎 모양으로 슉슉슉슉 하면서 꽉 조여매야 돼요. 그게 바로 나선 절전대예요. 굵기가 급히 변하는 곳이 뭐라고? 나선 절전대. 그러면 허벅지, 대퇴부를 만져보세요. 굵게 비슷하죠? 굵게 비슷한 부분은 내가 중첩으로 뚝뚝뚝뚝 계속 겹치고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나선대. 그래서 여러분 다리를 보고 허벅지를 딱 하면서 나선대, 종아리 하면서 뭐래? 나선 절전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여기 무릎을 딱 잡고 뭐라래? 팔자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우셨죠?
네, 허벅지 뭐라고? 나선대. 종아리 뭐라고? 나선 절전대. 그러면서 무릎은 뭐라고? 팔자대.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머리를 한번 보세요. 꼭 그러면 모자 쓴 것처럼 비니 쓴 것처럼 돼야지 보호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회, 귀, 대입니다. 혹은 엄지손같이 엄지손이 절단되거나 이런 경우도 보호해야 돼요. 절단 부위를. 그래서 회, 귀, 대라고 하고요. 응급에서는 요게 나와요. 환자가 좀 골절이 입었대. 그런데 부목 고정을 하고 싶은데 혹은 드레싱을 고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압력이 똑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사행대 돌려감기를 하되 중첩이 전혀 없어야 돼요. 똑같이 압력이 똑같이 합니다. 사행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종이네요. 임종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만약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암이십니다 이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럴 리 없어 이러지 않겠어요? 부정 단계입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왜 나만이야 이러면서 옆에 다른 병원은 최다 다니면서 검사를 다시 하세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를 부정 단계라고 하시고요. 왜 나야? 왜 나냐고? 내가 11조도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나는 절에도 엄청 잘 다녔어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죽음에 막 저항을 하시면서 내가 왜 나냐고 난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바로 분노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지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들 졸업 때까지만 딱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유언장을 막 쓰시기 시작하거든요. 협상을 합니다. 근데 그 협상이 안 먹히죠. 그냥 계속 이제 울어요. 이게 뭐야? 우울 단계입니다. 자, 계속 울다가 이제 어떻게 알겠다고 이러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시게 되죠. 그게 바로 수용 단계입니다. 요게 시험지에서 가끔 나오니까 노인간호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임종호흡은 뭐라 그랬지? 체인스톡스 호흡 기억나시죠? 체인스톡스 호흡인데 가장 먼저 소실되는 감각은 눈이에요. 시각. 그래서 좀 밝게 해주셔야 되세요. 맨 마지막은 청각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할머니 이러면서 가장 편안한 음성으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후 강직은 사망 후 2-3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머리는 약간 들어 올려요. 왜 그래? 이런 얘기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 얼굴이 새까마면 보기가 좀 무섭죠. 그죠? 네, 혈액의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얼굴 변색을 예방해서 머리를 약간 들어 올린다. 이거 꼭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객혈과 토혈의 차이를 제가 써놨어요. 객혈이라는 건 어디서 올라오는 거지? 기도 쪽에서 올라오는 거고 토혈은 어디서 오는 거지? 위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객혈은요 선홍색이에요. 어떤 음식물이나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혈액이에요. 빵빵 터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쪽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라 거품이 섞여요. 그리고 알칼리성을 띠죠. 자, 여러분 갑자기 기침해 보세요.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기도 쪽에서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안에서 피가 조금 흐르니까 나도 모르게 이물질을 배출하려고 기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혈은 반드시 기침을 동반한다예요. 그러니까 폐 쪽이니까 갯땀이 섞이거나 혹은 농이, 고름이 섞여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폐 질환이 먼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객혈 시간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ABR, 절대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출혈 부위에 냉찜질이에요. 온찜질 절대 안 돼요. 이제 혈관 수축시켜야겠죠. 그리고 또 MPO입니다. 절대 입으로 뭐 들어가지 않고 구강간호도 해드려야 돼요. 피를 많이 토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객혈할 때 등을 막 두드려 준다거나 억제를 한다거나 막 뭐 드시고 입을 헹구세요 막 이런 거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가만히 두고요. 절대 두드리시면 안 된다. 토혈입니다. 아이고 토했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 토했다고 생각해? 위잖아, 위. 그죠? 그러면 위산이나 음식물과 섞이겠죠. 그래서 암적색을 띱니다. 거품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위산이기 때문에 산성이고요. 이렇게 오심과 구토가 먼저 서현행돼요. 객혈은 기침이지만 토혈은 오심입니다. 위 내용물이 섞여 있겠죠.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데요. 대변에서 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암인 경우에 대변자멸 검사 시에 양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 부갑상샘. 여러분 이거 진짜 헷갈리신다 그래서 이것도 넣었어요. 갑상샘은요, 기관, 이 목 쪽에 바로 앞에 위치하고요. 뭘 분비해? 티록신. 티록신은 어디 많이 들어있지?
요오드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마, 미역이 많이 들어있죠. 1번 갑상생 기능 뭐야? 항진증이에요. 같은 말은 그레이브병, 바제도 50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 그레이브병이라고 한 적도 있고 바제도 50병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출판사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증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예를 들자면 갑상생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바빠, 이렇게 더워, 땀나, 정말 왜 나 이렇게 근데 살이 빠지는 거야? 왜 이렇게 설사를 하지? 짜증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너무 짜증나, 너무 더워. 근데 왜 이렇게 설사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살이 빠졌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식욕은 엄청 좋습니다. 근데요, 살이 엄청 빠져요. 그 이유가 내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너무 많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환자들은요, 체중이 되게 많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막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분들은요, 시원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덥게 하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안구 돌출이 일어나서 눈간호가 중요한데 눈간호 안 해드리면 시력을 나중에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력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눈 뒤쪽에 그 물이 고여요. 되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에 시신경까지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 안구 돌출, 눈간호 중요 이 정도. 바쁘다 이러니까 뭐야? 맥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서 막 신경 과민하고 막 불안하고 설사를 막 하고 진짜 힘들겠죠. 그래서 체중을 매일 재요. 자, 이런 분들은 고열량일까 저열량일까? 완전 고열량입니다, 여러분. 고열량 시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섬유질은요, 저섬유 시기를 해야 돼요. 너무 설사를 많이 하고 거기다 많이 먹어도 체중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섬유 시기에 고열량 시기를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인데요. 티록신 잘 안 되는 거야. 요거는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어린이와 성인이 달라요. 그래서 아동에서는 크레틴증이 잘 나오거든요. 자, 크레틴증, 어린이를 크레틴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가들은 전체적으로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체 성장, 키나 몸도 작지만 문제는 지적 발달 장애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아가들 내가 빨리빨리 발견을 해야겠죠. 그래서 선천성 대사 검사를 하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이 크레틴증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기억나시죠? 아동에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성인은 뭐라 부르냐면 믹스에데마라 그래서 저맥수종 몸이 엄청 많이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항진증에서는 많이 먹어도 막 살 빠지고 말라요. 몸이 막 마르고 막 예민해요. 근데 반대로 자, 믹스에데마는요, 저맥수종은요, 부종이고 막 건조하고 몸이 추위에 민감해 계속 추워해. 맥박은 느리고 밥도 안 먹는데 살이 쪄. 계속. 그러면서 기억력은 더 떨어지고 아예 생리조차도 못해서 이런 분들은 불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선 실내를 따뜻하게 해줘요. 그리고 저열량식을 주셔야 돼요. 너무 몸에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열량 주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고단백 시기가 들어가면서 나머지 이런 분들은 변비가 너무너무 심해서 대부분 막 고섬유 시기가 많이 들어가고요. 변비 간호가 그래서 중요한 간호로 들어가요. 자, 세 번째, 부갑상샘 호르몬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골절이요. 칼슘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칼슘과 인대사 조절하는 게 부갑상샘 호르몬이 또 많이 하는 일인데요. 우리 혈청 내 칼슘 농도가 확 올라간다. 그러니까 피 속에 칼슘이 동동동 떠있다. 이게 바로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피 속에 칼슘이 동동 떠있으려면 어디서 빼와야겠어? 그 칼슘을 뼈에서 빼오겠지. 뼈가 어떻게 되겠어? 약해져 있지? 골절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이렇게 나와요. 골절되기 쉬운 이유 환자는 어디에 문제가 있겠냐? 그러면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피 속에 칼슘이 동동동 너무 많이 떠있으니 이런 환자 칼슘 더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칼슘식이에요. 그리고 골절이 되지 않게끔 사고 예방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수분을 많이 드시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부갑상샘 기능 저하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피 속의 칼슘 농도가 낮아졌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칼슘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다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가장 큰 증상은 뭐냐면 테타니 증상. 요거 중요해요. 테타니 증상. 자, 시험지에 뭐로 나오냐면 부갑상생 기능 저하증으로 나타난 이 증상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럼 테타니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데 막 몸이 저려요. 그리고 근육통이 되게 심해져요. 얘 같은 경우는 근육에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혈중 내 칼슘이 떨어져 있으니까 칼슘을 넣어줘야겠죠. 고칼슘식이에요. 그런데 칼슘을 돕는 게 누구야? 흡수 돕는 게 비타민 D. 그리고 칼슘과 사실 E는요 서로 상대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E는 적게 드셔야 해요. 그래서 저인식이가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소변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정상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은, 이거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죠? 정상 소변에서 요소, 요산, 크레아틴, 무기질이 빠진다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 당이 빠지면 당뇨일 거고, 케톤이 빠지면 케톤요증이고, 단백이 빠지면 단백뇨고, 빌리루빈이 빠지면 간의 문제가 심각한 거겠죠? 세균이 빠지면 감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걸 외우시는 게 더 빠르겠죠? 요소, 요산, 크레아틴, 무기질. 그러니까 요소, 요산, 크레아틴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구분이 어려워요. 이러시길래 자, 응급실에 들어옵니다. 이러고 들어오면 협심증이고 이러시면 심근경색증이세요. 네, 협심증은요 심근이 살짝 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살짝 좁아졌으니까 이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이는 듯이 아파요. 이런 환자들은 호흡곤란이죠. 통증을 호소하니까 순간적으로 기절도 해요. 여러분들 혈관 빨리 넓혀주면 되겠지.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NTG, 니트로글리세린 어디로 주라고? SL, 설하로 주고 환자 앉혀놓고 산소 빨리 줘야 돼요. 근데요, 특징이 가만히 쉬면 좋아져요. 왜냐하면 아예 산소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산소가 조금만 가고 있는 거라 조금 쉬면 좋아집니다. 반면 심근경색증은요, 그러다가 막혀서 완전히 심근이 괴사가 생긴 거예요. 네크로시스가. 그러면 아주 심한 통증이야. 이래요. 환자 어떤 경우는 그냥 바로 사망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통증 시간이 너무너무 길고요. 쉬어도 좋아지지 않아요. 안정시에도 발생을 한다.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후에도 호전이 전혀 되지 않는 게 특징이라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요, SL이 아니라 보통 IV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쏘거든요. 자, 반자위로 산소 공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나와 심근경색증 환자가 응급실에 삐뽀삐뽀 실려왔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반자위를 취한다. 혹은 산소를 공급한다. 이런 게 답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 죽을 만큼 아프니까 마약류를 주겠지. 이때 줄 수 있는 마약은 뭐야? 데메롤이에요. 데메롤을 주는데 확인할 건 뭐야? 호흡수 12회 이하에는 주지 않죠. 그리고 빨리 수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망이에요. 18번째,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역사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왠지 여기 한 문제쯤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베라는 분은요, 최초의 방문 간호사예요.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페베라는 분은 직접 집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셨다고 하시네요. 자, 1902년에 뭐야? 보구여관. 여기는 최초의 간호사 양성소, 간호사를 가르쳤던 기관이 바로 보구여관. 1923년에 태화여자관은 바로 이제 대한간호협회 전신이기도 한데요. 보건사업부 설치한 것이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태화여자관. 자, 그러면 1967년에는요. 간호조무사가 처음으로 보건지소에 나가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간호조무사는 그전에는 이렇게 지역주민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1967년에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험지였어요.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몇 년도, 이게 시험지였어요. 1973년입니다. 1980년 12월 뭐야? 농어촌 특별법. 이거 기억나죠? 어디야? 보건진료소잖아. 보건진료소에 누굴 내보냈는데? 보건진료원이 나가게 됐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들었죠. 네. 제가 이거를 순서가 없는 것 같아도 나름 되게 머릿속에서 순서 정해서 뭐 해주지 막 하면서
그 전에 했던 거는 좀 빼자. 표현했던 거 가장 필요한 걸 위주로 넣자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글자만 보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고 이해도 안 되시니까요.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놓고 보셔야 되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곧 이제 우리 국가고시 문제 풀이를 이어갈 텐데요. 풀이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꼭꼭 들으셔야 돼요. 1회부터 해서 쭉 들으시면 문제 전체 이게 전 과목 풀이기 때문에 꼭꼭 문제를 들으신 다음에 이런 쪽지를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또 고생이 많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열심히 공부하실 여러분들 화이팅! 자, 안녕. 힘내세요. 자, 릴리리야, 릴리리야. 안녕.